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을 가르치는 김철준 선생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행성의 대기입니다. 또 화학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화학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 책의 85페이지를 보시면 행성의 대기를 이루는 분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 네. 우리 앞서 화학 내용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화학 내용 10강에서도 화학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화학 내용들은 조금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화학끼리 또 이어져. 그러니까 융합과학 내용들을 잘 보면 이 과학, 고일과학에서는 지구과학 내용이 있고 화학 내용이 있고 물리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각자 내용들도 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잘 모르는 얘기가 있으면 10강을 다시 참조하고 다시 오셔서 보면 훨씬 좋습니다. 네. 여기서 할 얘기는 기체의 분자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잠깐 설명을 좀 하고 갑시다. 우리 보면 원자량이라는 게 있고 분자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원자량, 분자량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어떠한 이 양을 표현하는데 이게 질량이라는 이런 값과 비슷한 어떤 말을 만들고 싶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교실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 교실의 분자 수를 구할 수 있어. 이 교실에 있는 기체의 분자 수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고? 부피만 재면 돼. 부피를 재면 이 교실에 들어있는 부피의 분자, 기체 분자가 얼마가 있는지를 금방 구할 수 있어. 이게 화학이거든. 화학은 안 보이는 거를 보게 해.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 우리 보면 이 안에 기체 분자 몇 개 있는데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그걸 계산할 수 있다. 또 그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교실에 있는 기체의 질량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값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원자량이라는 값이에요. 이 원자량은 어떤 식이냐면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하는 게 원자량이에요. 이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얘를 원자량의 기준을 하나 정합니다. 원자량의 기준을 정하는데 보통 기준을 뭐로 정하냐면 탄소를 기준으로 정해. 이 탄소를 12.00이라고 기준을 정해서 다른 것들은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거야. 자, 중요한 말은 탄소가 원자 번호가 6인데 얘가 10이라고 그렇게 정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말이 탄소가 한 개가 12g이야? 그건 아니잖아. 하지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몇 개의 원자량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는 게 좋아. 뭐 우리 다 외울 순 없어. 근데 몇 개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은데 이 원자량은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건데 그중에 몇 개의 중요한 원자량들이 있어요. 그중에 원자량 중에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1입니다. 1. 1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1이라고 하는 의미는 탄소의 1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2분의 1배의 무게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 탄소 원자가 있어. 탄소 원자가 있는데 탄소 원자 한 개가 이렇게 있어. 이걸 다시 나타내 보면 얘는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어. 아무래도 수소가 탄소보다는 작겠지. 요거 12개의 질량과 같은 거야.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 12개의 질량과 같은 거야. 선생님 실제로 같나요? 같아. 실제로 같대. 알았지? 그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몇 개를 한번 더, 한두 개만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이거 말고는 산소와 질소가 있는데 질소 같은 경우는 14가 원자량이고 산소 같은 경우는 16이 원자량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번에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탄소는 12가 원래 원자량이래. 근데 만약에 탄소가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곱한 값은 48이 나오겠지, 그죠? 그럼 내가 이걸 산소로 만약에 환산을 해보면 산소는 탄소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얘는 3개만 있어도 같은 거야. 다시 탄소가 이렇게 있을 때 탄소 1개는 수소가 12개와 같고 그 다음에 탄소 4개는 산소 3개와 같고 이런 식인 거야. 수소하고는 이런 식이고. 그럼 수소와 산소는 어떤 식의 관계냐? 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이럴 때 역시 보면 수소는
탄소보다는 12분의 1배밖에 안 되지만 산소보다는 더 가볍겠지? 산소의 16분의 1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얘기했을 때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16개가 모여야지만 산소의 1개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원자력이라 그래. 그럼 실제는 아니잖아, 이게. 이게 실제는 아니잖아. 내가 얘를 갖다 1이라고. 내가 얘를 1. 나는 1000. 그럼 나는 얘 1, 난 1000. 얘보다 나 1000배 무거워. 그럼 얘는 1g이고 난 1000g이야? 이건 아니잖아. 실제는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개수를 모으면 되는데 요 개념은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그냥. 탄소라는 걸 이렇게 봤을 때 탄소를 일정한 개수를 이렇게 모으잖아. 일정한 개수를 모으면 실제로 12g이 될 수 있어. 그럴 때 이 일정한 개수를 우리가 화학에서 뭐라 하냐면 1몰이라고 그래. 몰. 화학에서는 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몰이라는 말은 원래 몰레큘러라고 해서 분자를 영어로 원래 몰레큘러라 그래.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탄소라는 게 우리가 1몰계라고 하면 이게 얼마냐면 약 6.02 곱하기 10의 23승 계를 모으면 실제로 12g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원자량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기준 숫자, 이 기준 숫자가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원자량을 선생님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원자량을 통해서 분자량을 얘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원자량을 얘기한 거야, 사실은. 이 분자량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0강 쪽에서 여러 분자를 배웠어요. 이 분자라는 것은 원자 중에서 특히 이 비금속 원소들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분자야. 근데 그런 대표적인 분자들을 봤을 때 수소라는 분자가 있고요. 또 이런 거 말고는 산소라는 분자도 있을 수 있고 질소라는 분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자들은 전부 다 이원자 분자라고 해서 같은 원소 두 개가 모인 분자가 되겠죠. 이런 거 말고는 H2O라고 해서 3원자 분자도 있어요. 반면에 4원자 분자라고 해서 암모니아라는 분자도 있고요. 5원자 분자라고 해서 메테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원자가 모인 분자도 있어. 그런데 이건 어차피 원자량에 의해서 분자량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원자량이 모여서 분자량이 됐다면 이건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였기 때문에 분자량은 2가 되는 거죠. 산소 원자의 원자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이다라는 원자량을 가져. 그거 두 개가 모였기 때문에 32라는 분자량이 되는 거야. 질소의 원자량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4라는 원자량을 가져. 그거 두 개가 모였기 때문에 얘는 28이라는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2O는 1자리 두 개와 16자리가 하나 이렇게 있죠. 1자리 두 개와 16자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18이라고 하는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그러면 질소는 14, 수소는 1이라서 그거를 14와 1 3개를 더하면 전체가 17이라고 하는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탄소는 12였어요. 그죠? 수소는 1자리가 4개이기 때문에 전체는 16이라고 하는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얘가 지금 메테인이 분자인데 16이야. 아까 이쪽 잠깐 볼까요? 다시 이쪽에 보면 아까 산소는 산소 원자인데 16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메테인이라는 분자가 있을 때 메테인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약에 한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산소 원자 한 개만 놓고 봤을 때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분자가 원자보다 무조건 무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그죠? 분자 중에 원자보다 훨씬 가벼운 분자들도 있겠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수소의 분자라고 하면 얘는 분자량이 2예요. 산소의 원자 분자량이 16입니다. 그러면 수소의 분자보다 산소의 원자가
8배 무거운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원소가 아니라면 분자보다 원자가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량, 분자량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좀 더 부연 설명을 또 하기로 합시다. 책에 보시면 그래서 85페이지에 보면 원자량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수소는 1, 헬륨은 4, 탄소는 10. 거기 이제 중요한 원자량들만 나타내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라고? 기준을 잡고 몇 배라고 해서 만든 거지. 그게 14라고 써 있어서 14g 이런 말은 아니야. 물론 선생님이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숫자를 가르쳐 줬어. 1몰계를 모아.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 그 1몰계를 모으면 실제로 14g 혹은 12g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걸 가르쳐줬지. 그게 중요해. 네. 그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는 말만 이렇게 쭉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행성의 대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보면 태양계 행성의 대기 성분들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의 대기의 성분들을 보면 이산화탄소, 질소 뭐 이런 것들, 아르곤 이런 것도 있는 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헬륨 이런 걸로 되어 있는 행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면 이쪽에 보면 금성, 뭐 지구, 금성이나 지구나 화성 같은 이러한 행성들을 지구형 행성이라 지구형. 반면에 이런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것들은 목성형 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물론 이제 요거는 화학 얘기와 그 앞에 있는 우리 탈출 속도라고 해서 물리적인 얘기와 같이 섞여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성질과 관계가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봤을 때 보통 이 지구형 행성의 대기들을 보면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얼마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입니다. 12짜리 하나와 16짜리가 두 개니까 32 더해서 44야. 질소의 분자량은 얼마냐? 그럼 질소의 분자량은 28입니다. 또 아르곤은 얼마냐? 아르곤은 우리가 따로 외우지는 않았지만 아르곤은 원자 번호가 18번이기 때문에 한 40 정도의 원자량이에요. 원자지만 굉장히 무겁죠. 49, 30, 39, 40 뭐 외우는 건 아니고 하여튼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질소보다 아르곤의 원자량이 더 커. 질소 분자량보다 그만큼 무겁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는 메테인이나 암모니아인데 메테인 같은 경우는 CH4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량이 얼마냐면 16의 분자량을 가져. 네, 16의 분자량을 갖고요. 암모니아 그러면 얘는 NH3라고 했기 때문에 17의 분자량을 갖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2번이라서 분자량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지?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지구형 행성의 대기가 더 무거워. 대기가 더 무겁고 목성형 행성의 대기는 가벼워. 그 이유가 뭐냐? 그럼 목성형 행성에서는 무거운 대기가 존재하지 않고 가벼운 대기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쪽은 가벼운 대기는 없어졌다라는 거야. 즉 지구형 행성에서는 가벼운 대기는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물리에서 배우는 탈출 속도라는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목성형 행성보다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요. 질량이 작죠. 그만큼 만유인력이 작아. 대신 이제 온도가 높아.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대기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탈출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대기들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의 성분 중에 이쪽의 대기의 성분들이 무겁고 이쪽의 대기의 성분들이 가볍다. 이런 개념들을 쓸 수 있죠. 자, 물리적인 얘기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얘기들을 보고 이해하면 되고 화학적인 얘기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분자량이라는 걸 통해서 물질, 특히 원자와 분자의 질량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질량과 분자량은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개수를 모았을 때는 분자량이 크면 그만큼 질량이 큰 거야. 같은 개수를 모았을 때는. 아까 1몰이라는 숫자 잠깐 얘기해 줬죠. 그죠? 그거 우리 꼭 외워야 되는 숫자는 아니야. 근데 1몰이라는 숫자를 모았을 때는 분자량이나 원자량이라는 그 얘기했던 그 숫자가 실제 질량과 같아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 내용을 보면 아래쪽 내용에서는 자, 이 물질의 그 운동 에너지란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행성의 대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야. 자,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소와 헬륨 기체의 확산에 따른 운동 속도의 차이라는 개념인데, 자, 이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체들의 운동을 할다는 얘기하면 기체는 운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이 운동 에너지라는 설명부터 먼저 하고 가야 돼.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운동 에너지도 역시 물리적인 개념이지만 워낙에 대표적인 거라서 여러분들 아마 식을 알고 있을 거야. 보통 운동 에너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쓰냐면 얘를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2분의 1 mv의 제곱.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운동 에너지, 어떤 물질의 운동하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온도라는 게 있어. 온도, 템퍼레처, 온도가 있죠. 온도. 이 온도라는 정의가 있는데 이 온도라는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온도라는 정의가 뭐냐라는 건데 이 온도의 정의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욕탕을 간다고 합시다. 이 목욕탕에 가보면 목욕탕에 열탕이 있어요. 열탕이 있어요. 열탕. 열탕은 무지하게 뜨거워. 막 이렇게 막 발가락만 담가도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뜨거운 열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욕탕에 또 뭐가 있냐면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 뭐 찜질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사우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쨌든 사우나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열탕이라 그래서 이건 목욕탕에 있는 물이죠, 물. 열탕의 온도가 얼마나 높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열탕이 있다고 하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뜨거워.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제일 뜨거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업을 들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얘기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앞에 없어도 알았죠, 그죠? 얼마? 네,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통 학생들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 제일 뜨거워. 그러면 애들이 글쎄 뭐 한 40도? 40도면 별로 안 뜨겁지. 우리 체온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 그죠? 40도 별로 안 뜨거워. 얼마나 될까? 80도? 80도 들어가면 샤브샤브 돼.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죠? 우리 몸이 익어. 보통 엄청 뜨거운 물도 내가 온천에 가서 재보니까 한 50도 조금 넘으면 엄청 뜨겁더라고. 한 52도만 돼도 엄청 뜨거워. 54도 뭐 엄청 뜨거워. 내가 본 물 중에 가장 뜨거운 물은 한 54도씨? 이 정도면 엄청 뜨겁더라고. 사우나는 우리 사우나에 가보잖아. 온도를 보잖아. 온도를 보면 뭐 70도, 80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100도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사우나의 온도는 막 110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가 더 뜨겁냐면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열탕이 훨씬 뜨거워. 근데 온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죠, 그죠? 사우나는 그렇게 뜨겁진 않단 말이야, 그죠? 물론 사우나는 그 안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려도 땀이 기화되면서 열을 가져가. 그러니까 내가 뜨거움을 그렇게 많이 느낄 수는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온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온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말 중에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하거나 물리를 뭐 생물은 잘 안 나와 이런 건. 근데 화학을 공부하거나 물리를 공부할 때는 온도에서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평균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다라는 말인데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를 온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열탕은 액체라서 사우나 속에 있는 기체보다는 기체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겠지. 아무래도 액체보다는 기체가 운동이 훨씬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가 같을 때는 온도가 높은 게 더 뜨겁긴 하지만 이렇게 상태가 다를 때는 훨씬 운동이 활발한 기체의 온도가 훨씬 높은 겁니다. 네, 뜨겁다 차갑다의 뜻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온도의 정의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라고 기억해야 돼. 이거 왜 중요하냐면 아주 단순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 열탕이라고 하는 A가 있고요. 사우나라고 하는 B가 있습니다. 어디가 온도가 높아?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지. 얘는 54도 여기 써 있는데 그걸 물어보면 다 틀리지 다 맞잖아, 그죠? 틀리네 아무도 없겠지, 그죠?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어디가 커? 그럼 이쪽이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표현을 온도가 높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거를 다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 운동 에너지의 개념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때 결국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랑 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온도랑 비례한다 이렇게 쓰자. 온도 T랑 비례한다고 쓰자. 원래는 이제 이 상수를 또 써서 넣을 수 있으나 이렇게 온도랑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얘기했을 때 운동 에너지라는 걸 다시 한번 썼을 때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속도의 제곱을 이쪽으로 빼서 쓰면 자 식을 다시 한번 써서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온도랑 비례하고 이 운동 에너지라는 값을 원래 식을 썼을 때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썼습니다. 간략하게 이걸 정리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럴 때 속도의 제곱이라는 식을 나타내면 속도의 제곱이라는 식을 나타냈을 때 뭐랑 비례하냐면 온도랑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이건 어차피 2분의 1이라는 상수는 필요가 없고 이 질량을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빼면 분모에 이렇게 m이라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말뜻이 속도의 제곱은 기체의 질량과 반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은 온도랑 비례합니다. 이런 얘기를 갈 수가 있을 거야.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뭐냐면 요걸 기체의 질량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체의 분자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값은 온도라고 할 수 있지 물론. 근데 요거를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좋아. 네, 물론 이제 온도죠.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 온도라는 개념을 봤을 때 이 온도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이 온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얘기하는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하진 않아. 섭씨 온도 요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온도는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절대 온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절대 온도라는 건 이렇게 K라고 쓰는데 섭씨 온도에 플러스 273을 한 값을 절대 온도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런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섭씨 온도가 있을 때 섭씨 온도가 20도 C다 라고 얘기하면 20도 C를 절대 온도로 나타내면 얼마냐? 그럼 얘는 293K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0K라고 하는 온도를 이렇게 다시 섭씨로 바꿔라. 그럼 마이너스 273을 해야 되니까 27도 C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화학에서는 전부 다 이거를 쓰지 이거를 기준으로 잡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는 걸 반드시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체의 속도의 제곱은 온도랑 비례하고 분자량과 반비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앞서 여러 가지 분자들을 얘기했었잖아. 무거운 분자들은 속도가 느려. 네, 그런 개념. 무거운 분자들은 속도가 느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림에서 봤을 때 질소가 이렇게 있으면 질소는 얘가 28이고요. 헬륨은 얘가 분자량이 4입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느리고 헬륨이 훨씬 빠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는 헬륨이 훨씬 빠르다.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운동 에너지 식밖에 없지만 그 운동 에너지 식으로부터 기체의 속도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속도에 관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속도에 관한 식은 온도랑 비례하고 질량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분자량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중요한 식이에요. 네. 그럴 때 이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산 속도라고도 하고 기체의 속도라고 하면 전부 같은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들이 써 있고요. 거기 보면 그 85페이지 맨 아래줄에 보면 기체의 평균 운동 속도가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크면 우주 공간을 떠다녀 날아가 버리지만 반대로 탈출 속도보다 작으면 성분의 대기로 존재한다.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얘기가 요 내용에 있습니다. 라는데 탈출 속도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말 자체가 기체의 속도가 그런 얘기죠. 기체의 평균 운동 속도가 탈출 속도,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얘가 더 크면 그 기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 기체가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선생님이 뭐라 했지? 지구형 행성에서는 이 속도, 기체가 어떻게 기체가 수소와 같은 기체가 없고 이런 게 없고 뭐가 있다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는 분자량이 커. 분자량이 크면 얘 분자량이 얘가 2밖에 안 돼. 얘 분자량이 44야. 분자량이 크면 기체의 속도가 느려.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 얘가 기체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는 기체의 속도가 빨라. 그렇기 때문에 탈출 속도라는 걸 얘가 넘어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 탈출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탈출하지 못해.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에 무거운 기체가 남아있는 이유는 무거우면 속도가 느려서 탈출을 못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지금 앞에 얘기랑 계속 이어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는 다음 강에서 할 겁니다. 그거 말고 자, 요거를 알아둬야 돼. 이게 이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탐구학습인데 내용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탐구를 해라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고 수행평가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이거에서 점수 깎이면 필기시험 다 맞아도 2등급도 못 나와. 그만큼 수행평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 잘 봐야 돼. 이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뒤에 문제보다 이 내용이 훨씬 중요한데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계산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을 이제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44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냐라는 내용이야.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실험의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식 봤나요?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식. 이게 뭐지? PV는 nRT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1과학에서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긴 나와.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이 PV는 nRT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상기체 방정식. 근데 이거를 알아야지 이 실험을 풀 수 있어.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실험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 실험이 어려운 실험이에요. 이거는. 여기 압력이야. 압력과 부피. 이게 분자수야. 압력은 프레셔의 약자. 발음은 좀 그래도 어쨌든 프레셔의 약자고 부피는 볼륨. 오케이. 요거는 이제 분자수입니다. 분자수. 몰수. 뭐 약자? 이건 넘버 약자야. 그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상수입니다. 상수. 이거 기체 상수라고 해서 요 기체 상수라고 하는 것은 0.082 이런 숫자입니다. 네. 원래 0.08206 이렇게 쭉 가는데 0.082만 알면 돼. 그다음에 이거 온도입니다. 온도. 근데 이 온도는 절대 온도야. 절대 온도.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이 온도까지를 해서 온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분자량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이 또 있냐면 이 분자수라는 것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 그럼 얘는 분자량분의 질량을 분자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기호를 쓰니까 사실 좀 이렇게 별 편하지가 않을 거야. 실제 우리 학생들이 고1 때는 요 식도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고3들도 몰라 잘. 화학 2라는 거 하는 학생들만 알지. 근데 뜻을 한번 생각해봐. PV는 nRT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분자수와 상수와 온도의 곱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 분자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분자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PV는 M분의 W의 RT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분자량이라는 걸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시 이쪽에 내가 분자량이라는 걸 써보면 이쪽에 식을 다시 정리해서 분자량의 식을 써보면 PV분의 W의 RT라는 식을 쓸 수 있죠. 뭐 쉽지 않은데? 식 자체가 그죠? 일단은 이 변수가 이 분자량이라는 걸 구하기 위한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네. 물론 그 중에서 이 R은 별 필요가 없네. 0.082 이런 값입니다. 알았죠, 그죠?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거 외워라라고 할 때 잘 못 외우면 피부는 노랗다 뭐 이렇게 외워라 하는데 피부는 NRT 이렇게 외워 그냥 알았지, 그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실험 내용을 잘 보면 비어있는 플라스크에 마개를 해서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고 모두 승화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모두 승화될 때까지 기다린다. 자,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금 요거의 통의 질량 여기 지금 이 통의 질량을 구한 다음에 요 뭐야 이게 공기와 빈 플라스크 병이 있는 통의 질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기 플러스 병의 질량 요거를 구한 거야, 그죠? 공기 플러스 병의 질량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냐면 두 번째는 병하고 이산화탄소를 구했죠, 그죠? 여기서는 근데 이게 하는 과정이 원래 있어. 이렇게 드라이아이스가 원래 이산화탄소의 고체잖아. 이 드라이아이스를 가만히 놔두면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되는데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돼서 이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이 공간을 이렇게 채워. 그래서 이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된 이산화탄소가 이 공간을 이렇게 채우겠죠. 이 공간을 채우면 여기의 질량은 뭐냐면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병의 질량을 더한 거. 이렇게 하면 여기 나에서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를 이렇게 해서 승화를 시켜 놓으면 이럴 때 이 드라이아이스의 이 이산화탄소의 압력과 대기압이 같은 거야. 그 때문에 시계 대입할 때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이 압력 P라는 거 있지? 요거를 1기압에다가 대입할 거야. 1기압을 그대로 대입할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도는 이 측정했을 때 온도를 대입하면 돼요. 보통 이제 이 온도를 27도C 정도로 맞춰. 왜냐면 27도C 정도로 맞추면 좋은 점이 300K라고 하기 때문에 곱했을 때 값이 조금 쉽게 구해져.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지금 이 통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병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이 병의 부피를 구하면 이걸 어디다 대입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그러니까 병의 부피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거기 뭐 병의 부피가 얼마다라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구해서 얼마라고 하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병의 부피를 뭐 24.5리터라고 하자. 24.6리터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병을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눈금이 여기 60까지 올라와 있네. 대충 이렇게 하자. 얘가 24.6리터였다라고 하자. 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계산하기가 좀 편해지거든. 그럼 이제 병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한 상수가 0.08이라는 상수입니다. 그럼 뭐만 구하면 되지 이제? 그러면 요거만 구하면 요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 지금 얘기한 말들을 한번 잘 보면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한 요 과정에서 요 식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을 좀 잘 보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되게 중요한 실험이에요. 이거는 거기에 그래서 87페이지에 측정한 질량은 처음에 공기 플러스 병의 질량을 했어. 이렇게 해서 얼마라고 구했겠죠, 그죠? 예를 들어 공기 플러스 병의 질량을 구했더니 뭐 예를 들어 뭐
뭐 228점 뭐 8이라고 하자. 8g이 나왔다고 치자. 공기 플러스 병의 질량 했더니 이게 만약에 공기 플러스 병의 질량을 했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병 플러스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했다. 두 번째 나에서 병 플러스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했다고 합시다. 공기가 아니라 이번에 이산화탄소 플러스 병의 질량을 구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244g이었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그냥 그 이산화탄소 질량이 나와? 그거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244g에서 마이너스 공기 플러스 병이니까 228.8을 이렇게 뺀다고 치면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병만 빼준 게 아니라 공기도 빼줬잖아. 그럼 여기다 다시 뭘 더해주냐면 이렇게 해서 구하면 안 되고 여기다 다시 공기의 질량을 다시 더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수행평가할 때 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공기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공기의 질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공기의 질량은 병의 부피를 구해서 이 병의 부피에다가 공기의 밀도를 곱하면 되는 거야. 공기의 질량을 구할 때 여러분들 밀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밀도라는 개념인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질량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공기의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부피를 내가 얼마라고 하냐면 24.6이라고 했는데 24.6리터라고 하고 공기의 밀도를 내가 구해봤더니 공기의 밀도가 1.2g. 내가 지금 막 숫자들을 그냥 내가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없어요 지금 숫자가. 지금 이 책에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얘만 들어준 거고 나머지 니네가 실험해서 채워 이런 얘기인데 실험을 안 하잖아. 어떻게 채워? 바로 못 채우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곱해서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하면 약 얼마 나오냐면 약 정확한 값은 아니고 딱 약 얼마 나오냐면 한 28.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공기의 질량을 빼주면 얘가 28.8g을 빼주니까 결국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얼마가 되냐? 자, 여기서 이걸 빼고 얘를 다시 더해준 겁니다. 왜 얘를 빼고 왜 더했어? 공기 플러스 병을 빼고 공기를 더했으니까 다시 공기가 지워지겠지. 다시 얘는 이산화탄소 플러스 병이고 얘는 마이너스 공기 플러스 병이었는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병이 지워지는데 공기가 한번 빠졌단 말이야. 그럼 공기를 한번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공기를 더해준 겁니다. 그럼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얼마 나오냐면 200가 아니라 44g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아니면 사실은 공기 플러스 병에서 공기를 먼저 빼. 그럼 28.8을 먼저 빼. 그러면 병만 남지.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되고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야. 자, 마지막으로 대입하는데 어떻게 대입하냐? 자, 마지막 이쪽에 대입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입해 보면 여기가 24.6이라고 했고요.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요 숫자하고 요 숫자를 곱하잖아. 요렇게 두 개를 곱하면 얘가 24.6이 나와. 요거 두 개 곱하면 24.6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 지워지겠죠? 여기 1기압이고 여기 얼마냐면 여기 아까 44g이라고 그랬죠? 그럼 분자량이 44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산화탄소 분자량 원래 알고 있었죠? 아니 그거 말고 실험을 통해서 구하면 이렇게 구한다고. 알았죠? 그죠?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을 썼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요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물론 지금 다시 할게요. 요 값을 할 때 요런 숫자들은 선생님이 일부러 만든 숫자들이고 근데 이유가 있어 사실 만든 숫자들인데 그 이유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부피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요 값보다는 약간 큰 값이 나올 거예요. 약간 큰 값이 나오지만 근사치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더해줘서 요걸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과정이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만 딱 해주면 공기의 평균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이제 밑에 확인 문제가 나왔는데
공기의 평균 밀도를 구하고 싶으면 공기는 뭐와 뭐로 되어 있냐면 질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데 질소가 전체의 얼마를 차지하냐면 5분의 4를 차지하고 산소가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원래 질소가 분자량이 28이고요. 산소가 32이기 때문에 요거를 평균 내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8.8이 나와. 선생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쪽에 한번 해볼까 다시? 자, 평균 내는 거 다시 한번 써줄게. 이거 웬만하면 안 주려고, 이거 마지막에 주려고. 평균은 어떻게 되면 평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균은 전체 공기가 있을 때 5 중에 4를 차지하는 게 질소가 분자량이 28이고 5 중에 1을 차지하는 게 산소가 분자량이 32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평균 나면 28.8이 나와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구해라. 그러면 원래 전체 5 중에 4를 차지하는 질소가 28, 5 중에 1을 차지하는 그 산소가 32, 전체 그러니까 20%가 약 20%가 산소니까 요걸 계산하면 28.8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써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써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는 식은 PV분의 WRT라고 쓰는데 P는 2를 대입하고 V는 측정된 병의 부피를 대입하고 이 W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계산하는데 그걸 계산할 때 요거에다가 공기의 질량을 다시 더해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R과 T는 이렇게 만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몇 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운 문제들만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넘어가서 89페이지에 9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라서 그림과 관계없고요. 말로만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의 내용은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자량의 기준이 되는 원소는 탄소이다. 그럼 맞는 얘기야. 탄소의 원자량이 12다라고 하는데 12 역시 맞는 얘기예요. 원자량이 가장 작은 원소는 산소이다. 에? 아니지, 수소지, 그죠? 답은 3번이 답이고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암모니아의 분자량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 그리고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었으니까 역시 이산화탄소 크겠죠. 맞는 얘기고요.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쉬운 문제 하나 봤고요. 10번 문제를 보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뭐 간단하게 거기 써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10번을 보면 수소가 1, 뭐 헬륨이 4, 탄소가 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수능 문제에서도 그냥 주고 푸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원래 주고 푸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는 안 주는 수가 있어.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내신은 잘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이 이걸 외워. 그럼 외우는 거야. 알았죠? 내신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기 집중력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여기 분자량 옳은 것인데 메테인 그러면 에이 뭐 너무 쉽잖아. 이거 다 줬는데 뭘. 메테인 그러면 12짜리 하나, 1짜리 4개, 16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틀렸네. 암모니아 그러면 암모니아는 14짜리 하나, 1짜리 3개 그러면 17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수증기 그러면 1짜리 2개 산소 16짜리 하니까 18 이렇게 가야죠, 그죠? 네, 질소는 맞네요. 14짜리 2개 28이고요. 이산화탄소는 CO2 그러면 12짜리 하나, 그 다음에 산소는 16짜리 2개니까 전체가 44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죠.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역시 뭐 여기 뭐 필요 없고 그림은 필요 없고 이제 말로 다시 또 볼게요. 11번. 다음 기체 중에 같은 온도에서 기체의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자, 같은 온도의 속도가 빠르다 무슨 말이지? 속도가 빠르다라는 개념은 어떨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이런 말이잖아. 그럴 때 온도가 역시 일정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으면 속도가 빠릅니다. 아, 그 말 끝났지. 분자량 구하는 문제구나. 분자량이 제일 작은 거 수소. 분자량이 2니까 제일 작네요. 1번이 답이네. 나머지 메테인은 16. 위에서 구했었지 다. 그러니까 수소가 가장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단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네, 답은 1번이 답이었고요. 12번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2번을 보면 12번은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같은 온도에서 분자량이 작을수록 평균
분자량이 작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건 아니야. 분자량이 작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죠?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니까 분자량과 무관해. 온도입니다. 네. 동일 기체는 모든 온도에서 평균 온도가 같다. 동일 기체는 모든 온도에서 평균 온도가 같은 게 아니라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와 관계없이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은 거죠. 온도가 평균 운동 에너지야. 네. 그래서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온도가 높으면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이게 답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할 말이, 근데 우리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것과 평균 운동 속력이라는 것들은 고3들도 헷갈려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커지지. 근데 얘가 커져. 그럼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분자량이 커요. 분자량이 크면 평균 운동 에너지는 무관합니다. 왜? 이거 온도랑 무슨 관계 있어, 분자량이? 분자량이 커진다고 온도가 높아져? 그건 아니잖아, 그죠? 하지만 분자량이 커지면 속도는 줄어들 수 있죠. 이런 말이에요. 분자량이 커지면 속도는 줄어들 수 있잖아, 그죠? 무거워지니까 속도는. 같은 온도에서는 분자량이 크면 속도는 줍니다. 네. 답은 3번이 답이었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13번의 그림을 잠깐 보면 뭐 이렇게 말만 이렇게 있는데, 기체의 평균 운동 속도와 행성의 대기와의 관계, 평균 속도가 행성의 음흐보다 크면 행성을 떠나 우주공간 날아가 버리지만 행성을 떠나 우주공간 날아가 버리지만 반대로 음흐보다 작으면, 뭐지 이게? 탈출 속도죠. 네, 탈출 속도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 14, 15번 문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합시다. 기체 분자 온도의 속력과 온도가 일정을, 자, 중요한 말은 위쪽의 얘기는 온도에 따른 속력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 그러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속도가 빨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가에서 같은 기체 분자일 때, 나는 같은 온도일 때 속도를 비교해라. 같은 기체일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 이렇게 가면 되고, 같은 온도야. 같은 온도지만 여기서는 분자량이 크면 그만큼 속도는 느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이고요. 어느 연기에서 평균 온도가 더 크냐? 이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말은 아무 필요가 없어. 여기서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이쪽이 큰 거죠.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으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 얘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죠. 왜? 온도가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말이 온도, 그럼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15번에서는 위에서 높은 온도가 평균 운동이 크고 아래에서는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평균 운동이 같다. 14, 15번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온도입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강에서 또 다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